안녕하세요. 사연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엄마와 힘을 합쳐 못된 예비시모에게 벌을 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왼손으로 시작해 번듯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과 강남의 알짜배기 상가 건물들을 여러 채 일궈낸 자수성가형 사업가예요. 저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어릴 때부터 혹독하게 경영 수업을 받으며 자랐고 현재는 어머니 회사의 기획이사로 일하고 있죠. 워낙 산전수전 다 겪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 저 역시 사람 보는 눈 하나만큼은 매섭다고 자부하며 살았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이유 없는 호의는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게 제 철칙이었으니까요. 그런 제 앞에 나타난 전 남편이라는 작자는 완벽한 위장술의 달인이었어요. 거래처 직원이던 그는 언제나 구두굽이 닳도록 뛰어다녔고 허세로 가득한 다른 남자들과 달리 적금 통장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며 성실함을 무기로 저에게 다가왔죠. 나중에 내 힘으로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하면 그때 네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어. 지금은 내가 너무 부족하잖아. 집이 무슨 상관이야. 둘이 합쳐서 불려나가면 되는 거지. 너 성실하게 사는 거 내가 다 지켜봤어. 그걸로 충분해. 저희 어머니 역시 성실함 하나는 최고라며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니라는 작자와 형님이라는 여자를 만나는 식사 자리였죠. 아주버니는 저를 보자마자 과장될 정도로 깍듯하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어요. 재수씨, 우리 동생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워낙 무능하고 부족해서 장남 노릇을 못하는 바람에 우리 민우가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재수 씨처럼 훌륭하신 분이 걷어주신다니 제가 다 눈물이 납니다. 아, 걷어주다니요.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건데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재수 씨한테 말을 놓겠습니까? 앞으로도 깍듯하게 모시겠습니다. 우리 동생 버리지 마시고 평생 잘 데리고 살아주십시오. 처음에는 그저 동생을 끔찍이 여기는 순박한 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옆에 앉은 형님이라는 여자의 태도는 묘하게 달랐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에는 명백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동선의 집이 그렇게 부자라며?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건물도 여러 채 있다던데? 우리 도련님 장가 가면 벤츠 하나는 기본으로 뽑아주겠네? 안 그래? 우리 도련님이 인물이 훤칠해서 고급차가 딱 어울리거든. 형님, 저희 집에 건물이 있는 건 저희 어머니 능력이고요. 저랑 이 사람 결혼하는데 어머니 재산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차가 필요하면 저희가 돈 모아서 사야죠. 저는 부모님 돈으로 호의호식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어머, 매정하게 말하는 것 좀 보게? 있는 집 자식들이 더 무섭다더니 틀린 말이 아니네. 분위기가 싸해지자 남편이 서둘러 형님의 말을 자르며 제 눈치를 살폈어요.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남편도 제 단호한 성격을 아는지라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죠. 그렇게 찝찝했던 첫 만남을 뒤로 하고 양가 부모님이 모이는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어머니는 하나뿐인 외동딸의 상견례라며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예약하기도 힘들다는 최고급 한정식 집을 통째로 빌리셨어요. 약속 시간이 되고 문이 열리며 예비 시모가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죠. 화려한 샹들리에와 병풍을 보며 주눅이 든 듯 눈치를 살피던 시모의 시선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저희 어머니에게 닿는 순간이었어요. 어머, 저기 혹시 미연이? 김미연 맞지? 아니,
너 영숙이니? 이영숙?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두 사람은 무려 40년 전 같은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동갑내기 친구였던 거예요. 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시모의 두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그 깐깐하고 차가운 사업가인 제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은 저조차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세상에, 영수가,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공장 그만두고 소식이 끊겨서 죽은 줄만 알았어. 네가 어떻게 우리 사돈이 되니?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미연아, 내가 널 어떻게 잊어? 나 공장에서 폐병 걸려서 피토하고 쓰러졌을 때 네가 밤낮으로 내 병수발 다 들고 병원비까지 내줬잖아. 네가 싸온 도시락 나한테 다 양보하고 넌 수돗물로 배 채웠던 거? 나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았어. 다 지난 일이야.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그걸로 됐다. 게다가 이렇게 번듯한 아들까지 키워내고. 우리 딸짝이 네 아들이라니 난 이제 아무 걱정 없다. 나야말로 염치가 없지. 넌 이렇게 대성에서 큰 회장님이 됐는데 난 여전히 식당 주방 일이나 전전하는 꼴이라. 우리 아들이 너희 귀한 딸 고생이나 시키지 않을까 그저 송구스러워. 무슨 섭섭한 소리를 해. 넌 내 평생의 은인이나 다름없어. 네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내가 병원비 번다고 악착같이 장사 시작할 일도 없었을 거야. 우리 딸 네가 친딸처럼 아껴주면 돼. 내가 우리 사위랑 너 평생 호강시켜줄게. 시모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어머니의 손을 얼굴에 부비기까지 했어요. 가난했던 시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던 두 친구의 눈물겨운 상봉. 마치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 같았죠. 평소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저조차도 어머니의 가장 밑바닥 시절을 공유한 친구라는 사실에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말았어요. 시댁이 가난한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네 사람이 되면 제가 이끌어주면 된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감동의 눈물이 완벽하게 계산된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상견례가 있고 불과 며칠 뒤였죠. 저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강남에 있는 저희 프랜차이즈 직영 한정식 식당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어요. 마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라 식당은 한산했죠. 매니저에게 서류를 건네고 나오려는데 가장 구석에 있는 VIP룸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남편이 우리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나 싶어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대화 내용을 듣는 순간 제 손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엄마, 상견례 때 연기 대상감이던데? 나 진짜 속을 뻔했잖아. 엄마, 진짜 장모님이랑 그렇게 각별한 사이였어? 각별은 얼어 죽을. 지독한 악연이지. 그년이 나 동정하면서 던져준 쉰내 나는 밥풀떼기 주워 먹으면서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 너 짓밟고 일어설 거다. 매일 밤 이 갈면서 살았어. 그래도 엄마, 장모님이 엄마 병원비도 내주고 살려줬다며. 솔직히 나 같은 놈이랑 세연이 결혼시키는 거 친구로서 양심에 안 찔려? 미안해? 내가 왜? 그년이 운이 좋아서 먼저 부자가 된 것뿐이야. 원래 내 몫이어야 할 돈을 그년이 가로챈 거라고. 내 밑에서 설설 기던 년이 회장님 소리 듣고 거들먹거리는 꼴 40년 동안 배알이 꼴려서 잠도 못 잤어. 하긴 세연이네 재산 보니까 장난 아니긴 하더라. 강남 빌딩만 세 채야.
이번에 결혼하면 신혼집 명목으로 건물 하나는 무조건 받아낼 거야. 건물 하나로 끝낼 생각 마. 네가 그 기고만장한 딸년 꽉 쥐고 흔들어서 뼈 한 점까지 다 팔려먹어야 해. 알겠어? 그년 재산 다 우리 핏줄로 끌어오고 나중엔 그년 발 밑에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야. 많은 꼴 보는 게 내 남은 여생 유일한 소원이다. 걱정 마, 엄마. 내가 지금 얼마나 다정한 척, 바른 청년인 척 연기를 잘하고 있는데. 세연이 그 기집애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지만 내 손바닥 아니야. 혼인신고 도장 찍고 건물명이 넘어올 때까지만 간쓸게 다 빼주면 돼. 그래 내 새끼. 조금만 참아. 그 집구석 재산 다 넘어오면 그때 그 콧대 높은 년들 어떻게 밟아주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 쓰레기 같은 주둥이들의 뜨거운 찌개를 들이붓고 싶었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아냈어요. 화를 내며 따져 묻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죠.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 역겨운 모자에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제 어머니를 향한 저주, 그리고 제 재산을 누리는 그들의 흉악한 계획이 빠짐없이 고음질로 녹음되고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요리해야 그들이 평생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있을지 계산이 서기 시작했죠. 녹음이 끝난 후 저는 미련 없이 뒤돌아 그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곧바로 차를 몰아 어머니의 본사 화장실로 향했어요. 비서의 만류도 뿌리치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결제 서류를 보던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세연아, 무슨 일이니? 낮에 갑자기 연락도 없이. 세상에, 얼굴은 또 왜 이렇게 하얗게 질렸어? 엄마, 지금 하던 일 다 멈추고 제 말부터 들어요? 그리고 억장이 무너지더라도 끝까지 참고 들어요. 저는 곧바로 책상 위에 제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고요한 회장실 안에 그 아줌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와 남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처음 몇 초간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미간을 찌푸리던 어머니의 얼굴이 이내 분노로 무섭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죠. 녹음이 끝날 때까지 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평생을 믿어왔던 40년 우정이 목숨 걸고 살려준 은혜가 이렇게 추악한 질투와 탐욕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신 게 분명했어요. 어머니 주먹 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엄마, 당장 파혼할까요? 저런 쓰레기들 상종할 가치도 없잖아요. 식장 다 취소하고 그냥 사람 풀어서 저 집구석 아작을 내버릴까요? 하지만 제 어머니는 흔한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뒷목을 잡고 쓰러지거나 오열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피바람 부는 사업판에서 살아남은 진정한 사냥꾼이셨죠. 어머니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더니 떨리던 손을 탁 풀며 싸늘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파혼? 미쳤니? 그렇게 곱게 끝내주게? 그럼 이 결혼을 강행하자고요? 세연아, 뱀을 잡으려면 꼬리가 아니라 대가리를 쳐야 하는 법이다. 전현이 40년 동안 나를 향해 이를 갈았다고? 감히 내 귀한 딸을 지들 돈줄로 삼으려고 해? 좋아. 어디 한번 끝까지 놀아보자. 엄마, 무슨 생각이에요? 저 소름 끼치는 놈이랑 저는 1분 1초도 엮이고 싶지 않아요. 섣불리 쳐내면 저것들은 또다다른 데 가서 착한 척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을 거다.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서 2번 다시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어야지. 녹음 들어보니까 저것들 구린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야. 나한테 미안하지 않냐는 말 뒤에 뭔가 더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당장 최 실장 불러라. 최 실장은 저희 회사 기업 비밀 유출이나 개신자를 색출할 때 쓰는 업계 최고의 사서울 탐정이었어요. 어머니의 호출에 즉각 달려온 최 실장에게 어머니는 남편의 온 가족, 아주버니와 형님이라는 자들까지 싹 다 털어보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연기를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에 빠진 행복한 예비 신부인 척. 남편에게 다정하게 굴었죠. 남편은 제가 건네는 다이아몬드 커프스 링크를 받으며 해벌쭉 웃었고, 그 아줌마는 제가 보내준 최고급 한우 세트에 가식적인 감동의 전화를 걸어왔어요. 속으로는 구역질이 났지만 그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다가 바닥으로 뇌동댕이 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최 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찾아왔어요. 수고했어. 그래, 그 버러지 같은 것들이 대체 뭘 숨기고 있던가? 회장님, 놀라지 마십시오. 강민우 그 자식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지금 친형 호적에 올라가 있는 첫째 조카 말입니다. 아, 그 아주버니네 7살짜리 아들이요? 그 애가 왜요? 그 아이 형 아들이 아닙니다. 강민우의 친아들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어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진실이었죠. 최 실장이 꺼내놓은 서류에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강민우가 20대 초반에 동거하던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데 여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강민우는 자기가 미혼모 아빠가 되면 좋은 직장도 못 구하고 부잣집 딸이랑 결혼도 못할 테니 백수로 지내던 자기 친형한테 돈을 주는 조건으로 아이를 형 호적에 올린 겁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럼 아주버니라는 작자가 나한테 깍듯하게 굽신거렸던 것도 다... 네, 이사님. 형 부부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매달 강민우한테 아이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이사님과 결혼해서 한몫 단단히 챙기면 형 부부한테 상가 하나 떼어주기로 각서까지 쓴 상태입니다. 여기 그 각서 사본과 강민우가 매달 형수 계좌로 돈을 보낸 이체 내역서, 그리고 제가 몰래 확보한 조카와 강민우의 친자 유전자 검사 결과지입니다. 서류 위로 툭 떨어진 유전자 검사지에는 친자 확률 99.9%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첫 만남 때 형님이라는 여자가 당당하게 고급차를 요구하며 남편을 협박하듯 쳐다봤던 이유. 식당에서 그 아줌마가 제 재산을 탐내며 피도 눈물도 없이 굴었던 이유. 그들은 저라는 호구를 잡아 이 기형적이고 추악한 가족의 생계를 평생 떠넘길 작정이었던 거예요. 조카가 아니라 남편의 친아들이었다고? 나를 지새끼 호적 세탁용 지갑으로 쓰려고 했어?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단순히 돈에 대한 탐욕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여자의 삶을 완벽하게 수렁으로 밀어 넣으려 한 그들의 악랄함에 치가 떨렸죠. 세연아, 이 개자식들을 아주 숨을 못 쉬게 말려 파멸시키자. 당연하죠, 엄마. 이 서류 당장 들고 가서 얼굴에 집어던지고 파혼할 거예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도 할 거고요. 아니, 경찰서에 가는 건 너무 쉬워. 감옥에서 새끼 밥 먹고 편하게 눕게 해줄 이유가 없지. 사기죄는 길어야 몇 년 살다 나오면 그만이야. 그년이 내 돈을 그렇게 원한다고 했지? 그럼 진짜 돈의 무서움이 뭔지 뼈저리게 가르쳐줘야지. 엄마,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 집구석 식구들 돈이라면 아주 환장을 하는 버러지들이지. 우리가 그 탐욕을 이용해서 지들 발로 지옥불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 거다. 강민우 그 애미, 그리고 친자식 호적 장사지랑 그 형 부부까지.
4명 모두를 평생 헤어나오지 못할 빚더미 앉혀주마. 좋아요, 엄마. 신혼집 명목으로 요구했던 그 상가 건물 덥석 쥐어주는 척하면서 미끼를 써보죠. 제가 그 인간들 하나하나 다 직접 낚아 올릴게요. 어머니와 저는 곧바로 작전회의에 돌입했어요. 적을 한 번에 날려버리려면 그들이 가장 탐내는 것을 미끼로 던져야 했죠. 그 미끼는 당연히 어머니의 막대한 재산이었어요. 며칠 뒤, 어머니는 일부러 남편과 시모를 저희 회사 VIP 접견실로 불렀어요.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의 눈동자는 이미 접견실에 걸린 고가의 미술품들을 훑으며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어머니는 비서가 내온 홍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아주 인자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영수가, 내가 며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두 사람 신혼집을 아파트로 해주는 건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우리 사위가 지금은 작은 회사 다니지만 그 성실함이 자기 사업을 해도 크게 대성할 제목이거든. 어머, 미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민우가 능력이 어딨다고 사업을 해. 네가 신경 써주는 건 고맙지만 으리으리한 아파트만 해줘도 우리는 감지덕지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땡땡동 쪽에 가지고 계신 5층짜리 상가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이번에 리모델링 싹 끝낸 알짜배기인데 그걸 아예 오빠 명의로 넘겨주실 생각인가 봐요. 1층에 대형 카페 하나 내고 위층은 임대 수익 받으면서 오빠가 건물 관리부터 사업까지 번듯하게 시작하라는 거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찻잔을 들고 있던 시모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남편 역시 표정 관리를 하려 애썼지만 입꼬리가 귀 밑까지 찢어지는 건 숨길 수가 없었죠. 땡땡동 5층 상가면 좋게 100억 원 호가하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장모님, 세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진짜 그 건물 수익률 2배로 올려서 장모님 은혜에 꼭 보답할게. 진짜 내 뼈를 갈아서라도 세연이 너 여왕님처럼 모시고 살게. 그래, 뼈를 갈아서라도 내 딸 호강시켜야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 건물을 그냥 넘겨주면 증여세가 수십억이야. 세무조사라도 나오면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해갈 방법을 변호사하고 상의해봤어. 어머, 세금? 수십억을 나라에 뺏기면 안 되지. 무슨 좋은 방법이 있어? 그 상가를 자본금으로 해서 법인을 하나 설립하는 거야. 우리 사위를 대표이사로 앉히고. 그런데 법인을 세우려면 발기인도 필요하고 나중에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 받을 때 공동보증을 서줄 믿을 만한 이사급 임원들이 필요해. 남한테 맡길 순 없잖아. 사위, 혹시 가족 중에 이름 올리고 보증 서줄 사람이 있어? 완벽한 미끼가 투척되는 순간이었어요. 세금 문제를 핑계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들 일가족 전체를 올가맬 그물이었죠. 남편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미끼를 덥석 물었어요. 그럼요, 장모님. 우리 형이랑 형수 있잖아요. 형이 지금 쉬고 있어서 시간도 많고 가족이니까 절대 배신할 일도 없고요. 형이랑 형수를 이사로 등재하고 보증인으로 세우면 완벽하겠네요. 형님이랑 아주버니가 선뜻 보증을 서주실까? 액수가 한두 푼도 아니고 만약에 법인에 문제라도 생기면 두 분이 그 빚을 다 떠안아야 하는 무서운 자리인데. 아이고, 세연아, 걱정 마라. 형제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니? 내가 당장 전화해서 걔들 서류 준비하라고 할게. 이틀 뒤 저희 어머니 측 로펌 변호사 사무실에 남편, 아줌마, 그리고 아주버니와 형님까지 그 집구석 4명의 인간들이 총출동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수십 장짜리 복잡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어머니 회사의 법무팀과 사채업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명목상 법인의 대출금으로 잡히는 수십억 원의 자금에 대해 대표이사인 남편은 물론이고 이사로 등재되는 아주버니와 형님까지 연대 보증인으로 묶이는 구조였어요. 재수씨, 사돈 어른께서 진짜 통도 크십니다. 저 같은 놈을 이사로 다 앉혀주시고 제가 우리 민호 돕는 셈치고 여기 도장 팍팍 찍겠습니다. 동서, 진짜 대박이다. 우리 도련님 완전 셔터맨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사 타이틀 달았으니까 명함 하나 팔겠네. 월급은 언제부터 나오는 거야? 형님, 이건 사업 초기 자금 세팅하는 거라 월급은 법인 수익 나면 그때부터 챙겨가시면 돼요. 서류가 좀 복잡하죠.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실 텐데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장 찍으세요. 책임이 무거운 자리잖아요. 제가 일부러 경고하듯 말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100억대 건물의 공동주인이 된다는 헛된 망상에 빠져 그들은 변호사가 서류를 채 넘기기도 전에 인감도장을 꺼내 미친 듯이 찍어대기 시작했죠. 그 인주가 마르는 순간 그들 4명의 목숨줄은 온전히 저와 제 어머니의 소나기로 넘어왔어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다정하게 웃으며 서류를 챙겼어요. 계약이 성사되고 며칠 후 저는 남편의 본가에 예고 없이 찾아갔어요. 최고급 한우 세트와 명품 과일을 양손 가득 들고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최 실장님이 밝혀낸 그 더러운 비밀. 남편의 친아들이자 아주버니의 호적에 올라가 있다는 그 아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시모가 기겁하며 문을 열었어요. 집안에는 아주버니 부부와 7살짜리 남자애가 있었죠. 남편은 퇴근 전이었고요. 아니, 세연아. 온다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니? 집이 노출해서 치우지도 못했는데. 근처 백화점 왔다가 어머니 고기 좀 구워드리려고 샀어요. 형님이랑 아주버니도 계셨네요. 민준이도 안녕? 제가 아이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아이는 저를 흘끗 보더니 쪼르르 형님 뒤로 숨었어요. 그때였어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죠. 어? 세연아, 네가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아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던 저는 그 순간 남편과 아이 사이의 묘한 기류를 포착했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아이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지더니 형님 뒤에서 빠져나와 남편에게 달려가 와락 안기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아니, 삼촌. 아이는 무언가에 놀란 듯 흠칫하며 아빠라는 단어를 황급히 삼촌으로 바꿨어요. 7살짜리 어린애가 무의식 중에 뱉은 진실이었죠.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옆에 있던 아주버니와 형님도 사색이 되어 서로 눈치만 봤어요. 아줌마는 당황해서 냄비를 떨어뜨릴 뻔했죠. 민준이가 삼촌을 엄청 좋아하네. 아빠라고 부를 뻔했어. 오빠가 평소에 민준이한테 엄청 잘해주나 봐. 그럼 우리 조카 내가 얼마나 예뻐하는데. 형이 바빠서 내가 어릴 때부터 자주 놀아줬거든. 도련님이 유난이에요. 지 새끼도 아닌데 툭하면 장난감 사다 바치고. 야, 강민준, 이리 와. 삼촌 피곤하신데 앵기지 말고. 형님이 아이의 팔을 낚아채듯 끌어당겼어요. 그 거친 손길에 아이가 칭얼거리자 남편의 표정이 일순간 험악하게 일그러졌어요. 형수, 애를 왜 그렇게 막 다뤄? 살살 좀 끌어. 애 팔 빠지겠네. 어머, 도련님. 내 새끼 내가 알아서 키우는데 도련님이 왜 이래라 저래라 유난이람?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아줌마가 서둘러 고기를 구워야겠다며 상황을 무마했어요. 저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어요.
지 새끼 눈앞에 두고 호적 장사질이나 한 놈이 이제 와서 부성애로도 발동한 모양이었죠. 그날 저녁 식사는 가시방석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예비신부 연기를 하며 그들의 불안한 눈빛 교환을 빠짐없이 감상했죠.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 먹으려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 급한 결제건이 생겼다는 비서의 전화였죠. 어머니, 저 어떡하죠? 회사 서버에 급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당장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빠는 피곤할 텐데 여기서 쉬다 와. 나 혼자 갈게.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진짜 괜찮아. 택시 타고 가면 금방이야.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형님, 아주버니, 먼저 일어날게요. 저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하지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어요. 대신 비상계단 문을 열고 한 층을 올라가 숨죽이고 기다렸죠. 제 예상대로라면 오늘 아이 문제로 예민해진 남편과 돈독 오른 형님 사이에 반드시 마찰이 있을 거라 확신했거든요. 약 10분쯤 지났을까? 계단 쪽과 연결된 복도 창문 너머로 남편과 형님이 나와 담배를 피우며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즉시 휴대폰 녹음기를 켰어요. 야, 강민우. 너 아까 밥 먹을 때 나한테 눈부라린 거 뭐야? 네 새끼 내가 호적에 올려주고 똥오줌 다 가려주면서 키워주니까? 아주 내가 우스워? 내가 언제 형수를 무시했다고 그래. 그냥 애를 너무 막 다루니까 한마디 한 거지. 네 새끼 귀하면 네가 데려다 키우든가. 어디서 척반하자냐. 툭 하면 내 새끼 유난 떨 거면 당장 돈 내놔. 이번 달에 왜 입금 안 해? 동선의 집에서 건물 받는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니? 아, 형수 진짜. 내가 장모님한테 건물 명의 넘겨받고 세팅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잖아. 지금 당장 돈 나올 구석이 어딨어. 세연이 눈치 보느라 미치겠구만. 내가 그딴 사정할게 뭐야. 이 새끼 유치원비랑 영어 학원비 당장 내일까지 입금해. 안 그러면 나 그 기집애한테 싹 다 까발릴 거니까. 어머님한테 물어봐. 나 동서 찾아가서 민준이 네 친아들이라고 말하고 이 집구석 다 박살낼 수 있어? 알았어. 알았다고. 내일 어떻게든 마련해서 형수 계좌로 쏠 테니까 제발 세연이 앞에서는 입 좀 조심해. 오늘 내가 아빠라고 불렀을 때 내 심장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아유, 쫄리긴 쫄리나 보네. 며칠 뒤, 제 책상 위에는 완벽한 무기들이 장전되어 있었어요. 남편과 그 아줌마가 식당에서 제 재산을 노리고 낄낄대던 녹음 파일. 아주버니네 호적에 올라간 아이가 남편의 친자임을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지. 형님이 아이를 볼모로 남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녹음 파일, 수십 건의 송금 내역서. 그리고 이 모든 파멸의 활용점정을 찍을 그들 4명이 직접 도장을 찍은 수백억 대의 연대보증 차용 증서까지. 어머니는 결제판에 가지런히 정리된 증거물들을 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세연아, 거미줄은 아주 튼튼하게 쳐졌다. 독거미가 덫을 치고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저 멍청한 파리떼들은 내일이면 꿀을 먹겠다고 우리 집으로 기어들어오겠지? 내일이 예식장 잔금 치르는 날이자 엄마가 건물 명의 넘겨주기로 한 디데이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바닥으로 내리꽂아 줄게요. 결전의 날이 밝았어요. 예식장 잔금을 치르고 강남 상가 건물의 명의 이전 서류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그 집구석 4명의 인간들을 저희 평창동 본가로 불렀죠. 재수씨, 집이 정말 으리으리합니다. 이런 대저택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봤지. 제가 살다 이런 곳에 다 와봅니다. 네, 아주버니. 어서 오세요. 거실로 들어가시죠. 어머니 기다리고 계세요. 동서, 이 도자기 진짜 비싼 거지?
나중에 우리 도련님 건물 세팅 다 끝나면 이런 거 하나만 우리 집에 선물해줘. 휑한 거실에 두면 딱 어울리겠네.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오늘따라 안색이 더 고우세요. 사위 온다고 신경 좀 쓰셨나 봐요. 그럼 내 귀한 사위와 평생의 은인은 내 친구가 오는 날인데 신경을 안 쓸 수 있나? 다들 앉아. 최 비서, 손님들 오셨으니 그 최고급 보이차 좀 내와. 여기 우리 사위 앞으로 넘어갈 강남 5층 상가 건물 명의 이전 서류와 법인 설립 최종 인가서야. 자네 형님 내외가 연대보증인으로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준 덕분에 대출금 50억도 법인 통장으로 무사히 꽂혔어. 이제 사위가 이 서류에 마지막 사인만 하면 완벽하게 사위 건물이 되는 거지. 어머, 미연아. 넌 어쩜 이렇게 통이 크니? 우리 민우 진짜 사장님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평생 네 은혜 잊지 않고 우리 며느리 업고 다닐게. 장모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 강민우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장모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세연이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할게요. 그래. 뼈가 부서지도록 노력해야지. 그런데 영수가 서류에 사인하기 전에 내가 꼭 같이 듣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말이야. 우리 딸이 며칠 전에 아주 재미있는 라디오 사연을 하나 녹음해 왔지 뭐니? 최 비서, 거실 스피커 블루투스 연결해. 어머, 라디오 사연? 우리 미연이가 또 그런 낭만적인 구석이 있네. 같이 듣자꾸나. 비서가 조작을 마치자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거실 스피커에서 아주 선명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평창동 저택 거실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장모님이랑 친구였다며. 솔직히 나 같은 놈이랑 세연이 결혼시키는 거 양심이 안 찔려? 스피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찻잔을 들고 있던 아줌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남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셨고 아주버니와 형님은 영문을 몰라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죠. 친구? 그년 망하는 게 내 소원이야. 내 밑에 기계 만들고 재산 다 뜯어낼 기회인데 왜 미안해? 그년 재산 다 우리 핏줄로 끌어오고 나중에 그년 내 발밑에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야. 아줌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끝나고 이어서 남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세연이 그 기집애 혼인신고 도장 찍고 건물명이 넘어올 때까지만 간 쓸게 다 빼주면 돼. 녹음 파일이 끝난 후 거실에는 정막이 내려앉았어요. 조금 전까지 100억대 건물을 상상하며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경악과 공포로 잔뜩 찌그러져 있었죠. 아줌마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으로 주저앉을 뻔했고 남편은 턱을 딱딱 부딪히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줌마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여셨죠. 이영숙, 40년 전 방직 공장에서 피토하던 널 놓고 병원까지 달렸던 내 등에다 칼을 꽂으려고 했어? 내 밑에서 설설 기던 년이 부자 된 게 그렇게 배알이 꼴려서 매일 밤 일을 갈았니? 미연아, 그게 아니고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식당 일하느라 몸이 고되다 보니까 헛소리가 나온 거야. 오해하지 마, 미연아. 오해?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무슨 오해? 네 그 얄팍하고 추악한 질투심에 내 귀한 딸을 제물로 바칠 줄 알았어? 널 사람 취급하고 걷어주려던 내 호의를 넌 네 아들놈 앞세워서 사기극으로 갚으려고 했잖아. 세연아, 이거 다 오해야. 엄마가 혼자 흥분해서 헛소리 하신 거라고. 내가 중간에서 말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래도
나 너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야. 건물 명의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우리 그냥 예정대로 결혼하자. 응? 저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오빠, 아니 강민우, 넌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네 엄마가 싼 똥은 네 엄마 혼자 치우면 되는데 네가 싼 똥이 너무 거대해서 도저히 수습이 안 될 텐데? 내가 싼 똥이라니? 세훈아,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는 테이블 아래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두꺼운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대리석 테이블 위로 툭 던졌어요. 봉투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서류들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죠. 꼼꼼히 확인해. 특히 그 맨 위에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 친자 확률 99.9%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으니까. 남편의 시선이 유전자 검사지로 향하는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옆에서 눈치를 보던 아주버니와 형님도 그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죠. 아주버니 호적에 올라가 있는 7살짜리 민준이 그거 아주버니 친자식 아니잖아요. 20대 초반에 강민호가 사고 쳐서 낳은 혼외자. 백수였던 아주버니가 돈 받고 대신 호적에 올려준 거잖아요. 내 말이 틀려요? 재수씨, 그걸 어떻게... 재수씨라고 부르지 마요. 역겨우니까. 강민호, 너 진짜 대단하다. 나를 네 숨겨둔 친자식 호적 세탁용 지갑으로 쓰려고 했어? 총각 행세하면서 나한테 순정남 연기할 때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니? 세훈아, 제발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봐. 다 과거 일이야. 내가 어릴 때 철없어서 한 실수라고. 내가 널 속인 건 100번 죽을 죄를 졌는데 진짜 너 사랑해서 잃기 싫어서 숨긴 거야. 입 닥쳐? 어디서 그 더러운 입으로 사랑을 운우네? 사랑해서 형님 계좌로 매달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수백만 원씩 갖다 바쳤니? 그것도 모자라서 내 엄마 건물 넘어오면 그 돈으로 형님 입마금하려고 했고 이번엔 형님이 펄쩍 뛰며 나섰어요. 동서, 아니 세연씨, 오해예요. 우리가 무슨 입마금을 하고 협박을 했다고 그래요? 강민우 저 미친놈이 자기 자식 버리기 찝찝하니까 우리한테 억지로 떠넘긴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불쌍해서 걷어준 죄밖에 없어요. 제가 피식 웃으며 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며칠 전 남편의 본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녹음했던 두 사람의 대화가 거실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죠. 네 새끼 귀하면 네가 데려다 키우든가. 네 새끼 유치원비랑 영어 학원비 당장 내일까지 입금해. 안 그러면 나 그 기집애한테 다 까발릴 거니까. 나 동서 찾아가서 민준이 네 친아들이라고 말하고 이 집구석 다 박살낼 수 있어? 스피커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형님은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어요.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형님을 향해 고함을 질렀죠. 형수가 그따위로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 지르니까 다 들킨 거 아니야. 돈독에 올랐던 유분수지. 쥐어짜도 적당히 짜냈어야 할 거 아니야. 이 미친놈아. 네가 싼똥 치워준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사기쳐서 한몫 잡으려고 한 걸 왜 내 탓을 해? 야, 강민호. 너 형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가 우리한테 건물 하나 떼준다고 각서까지 써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들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시모라는 아줌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었고 남편과 형님은 서로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내뱉었죠. 아주버니는 남편의 멱살을 틀어주었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저작거리 난장판으로 변해버렸죠. 어머니와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진흙탕 싸움을 아주 흥미롭게 구경했어요. 지들끼리 물고 뜯는 꼴을 보니 여태껏 참았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거든요. 한참을 싸우던 그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칫하자
제가 쐐기를 받기 위해 입을 열었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 강민우, 너 파혼이야. 당장 내 집에서 그 더러운 발 치워. 아주버니랑 형님도 당장 꺼지시고요. 제 파혼 선언에 형님이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쏘아붙였어요. 그래요. 파혼해요. 우리도 이런 사람 뒷조사나 하고 다니는 무서운 집구석이랑 엮이기 싫으니까. 여보, 도련님, 그냥 나갑시다.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자고요. 어머님, 얼른 일어나세요. 형님이 시모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남편도 이를 꽉 깨물며 분노 어린 눈으로 저를 한번 노려보더니 돌아서려 했죠. 그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기 직전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의 발목을 썰어버렸어요. 나가는 건 자유인데 아주버니랑 형님, 강민우, 당신들 내일부터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준비는 하고 나가는 거지? 제 말에 아주버니가 걸음을 멈추고 획 돌아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재수 씨. 아니지. 세연 씨. 홧김에 막말하지 맙시다. 파혼하면 파혼하는 거지. 길거리에 나앉긴 누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당신네 돈 훔쳐간 것도 아니고. 훔쳐가진 않았지. 당신들이 자기 발로 지옥불에 걸어 들어왔지. 아주버니, 며칠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장 팍팍 찍었던 그 계약서 내용도 안 읽어보고 찍으셨죠? 그 계약서가 왜요? 법인 세우고 건물 명의 받는 서류잖아요. 도련님이 사기 결혼해서 파혼당했으니 그 건물 못 받는 거 우리도 억울하지만 포기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포기를 해?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포기를 해? 그 서류는 건물을 주는 서류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회사가 자본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대출해주는 금전소비대차 연대보증 계약서야. 그 순간 네 사람의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뚝 멈췄어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대표이사 강민우가 주 채무자, 그리고 아주버니와 형님이 그 50억 원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계약서 12조 3항에 명시된 독소조항 기억 안 나? 강민우의 귀책 사유로 파혼이 발생하거나 법인 설립이 무산될 경우 기한의 이익은 즉시 상실되며 대출 원금 100억과 더불어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가 복리로 적용되어 즉각 추심에 들어간다. 뭐라고? 연대보증? 이자? 세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은 우리 통장에 꽂히지도 않았는데 무슨 빚이야? 안 꽂히긴. 법인 통장에 꽂히는 순간 어머니가 명목상 채권자 권리로 전액 질권 설정해서 묶어버렸어. 돈은 구경도 못 해보고 당신들은 그냥 50억 원에 대한 빚쟁이가 된 거야. 내 파혼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은 상실됐고 우리 쪽 법무팀이 오늘 아침 9시 정각에 아주버니네 아파트, 강민우 전세금, 그리고 형님 명의로 된 통장까지 싹 다 가압류 걸었어. 제 입에서 쏟아지는 살벌한 법률 용어들에 아주버니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형님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원 2명이 나타나 형님을 가볍게 제압했죠. 이거 놔, 이 사기꾼 년들아. 우리가 도장을 찍었다고? 우리가 쓴 돈도 아닌데 무슨 빚을 갚아. 이거 명백한 사기야. 당장 경찰 부를 거야? 불러. 경찰 부르고 소송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당신들이 본인 의지로 인간 도장 찍고 서명까지 한 완벽하게 합법적인 계약서니까. 소송 진행되는 몇 년 동안 연 20% 복리이자가 얼마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똑똑히 계산해봐. 강민우, 넌 파혼당한 사기꾼 주제에 평생 네 형네 가족들 빚까지 짊어지고 막노동판이나 전전하게 생겼네? 내 재산 거저먹으려고 했으면 목숨 정도는 걸었어야지. 안 그러니, 영수가? 어머니의 차가운 조롱에 아줌마는 거품을 물듯 숨을 헐떡이며
제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어요. 미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저 연대보증인지 뭔지 저것 좀 제발 취소해줘. 내가 네 밑에서 평생 화장실 청소라도 할게. 제발 살려줘. 내 바지에 손대지 마. 더러워. 40년 전처럼 네가 피토하고 죽어간다고 해도 이젠 길가에 굴러다니는 개똥보다도 널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테니까. 당장 내 집에서 썩 나가.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저희 집 대문 밖으로 내등등이 친 바로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이었어요. 어머니 회사의 전담 법무팀과 채권 추심 전문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법원에 미리 신청해 두었던 가압류와 채권 추심 집행문이 그들 일가족의 모든 재산에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졌어요. 점심시간이 막 지날 무렵 제 스마트폰으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아주버니였죠.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전화를 받았어요. 재수씨, 아니 세연 이사님, 제발 제 전화 좀 받아보십시오. 저 지금 미치고 발작 뛰겠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법원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니 집안 세간살이에 온통 빨간 딱지를 붙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 통장도 싹 다 거래 정지가 됐고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주버니,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법인 대출금 50억 원에 대한 합법적인 채권 추심 절차가 시작된 거라고요. 억울하면 소송을 거시라니까요. 아주버니가 자기 손으로 직접 찍은 인감도장입니다. 성인이라면 본인 행동에 책임을 지셔야죠. 이사님, 그 서류는 강민호 그 미친놈이 다 책임지기로 하고 우리는 이름만 빌려준 겁니다. 우리가 쓴 돈도 아닌데 왜 우리 집 보증금까지 다 뺏어갑니까? 저 당장 내일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제가 강민호 그 새끼 잡아다가 무릎 꿇리겠습니다. 강민호가 무릎을 꿇든 아주버니가 꿇든 제 알 바 아니에요. 연대보증인이라는 게 원래 주 채무자가 돈 못 갚으면 대신 갚으라고 세우는 겁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고 수신 차단을 해버렸어요. 며칠 뒤, 최 실장님이 그들의 처참한 근황에 담긴 보고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보고서의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펙터클하고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 아줌마와 남편 역시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을 몽땅 압류당했어요.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된 두 모자는 서울 외곽의 낡고 습한 달동네 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해야만 했죠. 짐을 옮길 돈조차 없어서 버려진 손수레에 옷가지 몇 개만 주워 담아 달동네 언덕을 오르는 사진 속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볼만했어요.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단칸방에서 벌어진 심야의 난투극이었어요. 그들이 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난 그날 밤 11시. 아주버니와 형님이 잠든 아이를 둘러엎고 그 단칸방 문을 발로 차며 들이닥친 거예요. 좁은 골목길에 그들의 고성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고 최 실장님은 보고했죠. 강민호, 당장 나와. 이 사기꾼 미친놈아. 홍수, 한밤중에 남의 집 문을 왜 부숴? 안 그래도 쫓겨나서 미치겠는데 왜 이래? 쫓겨나? 넌 고작 지하방으로 쫓겨난 게 끝이지. 우리는 너 때문에 전세금 다 뜯기고 통장 막혀서 내일 모레 야반도주하게 생겼어. 네가 싸지는 똥 때문에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해? 네 새끼 당장 네가 데려가. 남편은 엉겁결에 아이를 안아들고 황당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어요. 아, 형수, 미쳤어? 내가 지금 당장 내 입에 풀칠할 돈도 없는데 애를 어떻게 키워? 형이 호적에 올렸으니까 형이 책임져야지. 돈 뜯어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애를 버려? 입 닥쳐 이 자식아. 넌 이제 내 동생도 아니야. 네 사기극에 우리 가족 목숨줄까지 다 끊어놨는데
내가 네 새끼를 왜 키워?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어요. 야근을 마치고 회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제 차문을 열려던 순간 기둥 뒤에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와 제 차를 가로막았어요. 남편이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최고급 정장을 빼입고 다정하게 웃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떡이 지고 옷에서는 시큼한 쉰내가 진동하는 꼴이었죠. 눈밑은 시커멓게 퀭했고 입술은 다 부르터 있었어요. 세연아, 제발. 차에 손대지 마. 더러우니까. 여기서 당장 안 꺼지면 바로 보안팀 부를 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형이랑 형수는 민준이 버려두고 짐 싸서 야반도주했어. 엄마는 충격받아서 며칠째 알아누웠고. 나 지금 당장 애 분유 먹일 돈, 아니 라면 살 돈도 없어. 세훈아,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 보증선고만, 그 빚만이라도 좀 없애주면 안 될까? 나 진짜 숨을 못 쉬겠어. 그는 제 구두 끝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싹싹 비비며 애원했어요. 저는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엎드린 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어요. 넌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되니? 내가 왜 네 빚을 탕감해줘야 하지? 네가 친자식 버리고 총각 행세하면서 내 돈 다 뜯어내려고 사기친 대가를 이제 막 치르기 시작한 건데? 애가 굶고 있어. 어른들 싸움에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너도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면 안 되는 거잖아. 네 자식 굽는 걸 왜 나한테 따져? 네 자식이면 네가 막노동을 뛰든 쓰레기를 줍든 네 몸을 굴려서 먹여 살려야지. 세연아, 제발 나 이러다 죽어. 네가 죽으면 그 50억짜리 빚 고스란히 네 친아들 민준이한테 상속되는 건 알지? 제 말이 비수처럼 꽂히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를 내려다보다가 스마트폰을 꺼내 주차장 보안팀을 호출했어요. 여기 VIP 구역에 무단 침입자가 있습니다. 당장 끌어내세요. 강민우,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넌 평생 바닥을 기면서 네가 버리려던 그 아이 얼굴 볼 때마다 내 돈 생각하면서 피눈물 흘리게 될 테니까.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와 발버둥 치는 그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어요.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멀어지는 그의 처참한 꼴을 마지막으로 감상했어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그 후로도 최 실장님의 보고는 주기적으로 제 책상 위에 올라왔어요. 남편과 그 아줌마의 일상은 지옥 그 자체였죠. 남편은 빚을 갚기는커녕 당장 먹고 살기 위해 평생 해본 적도 없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허세만 가득했던 몸이 그 험한 노동을 버틸 리 없었죠. 벽돌을 나르다 허리를 다쳐 며칠 만에 쫓겨나고 대리운전을 하다가 손님과 시비가 붙어 합의금을 물어주는 등 하루하루가 밑바닥의 연속이었어요. 그 아줌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제 어머니의 성공을 질투하며 사모님 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 그 여자는 시장 뒷골목의 허름한 국밥집 주방에 취직해 남이 먹다 남긴 뚝배기를 닦는 신세가 되었어요. 최 실장님이 보내온 동영상 중 하나는 그 국밥집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아줌마가 주방 한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 손님이 남기고 간 제육볶음 찌꺼기를 일회용 비닐봉지에 몰래 주워 담고 있었죠. 그걸 발견한 식당 주인이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줌마,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릴까 왜 자꾸 몰래 싸가? 엊그제도 남은 고기 훔쳐가더니 진짜 도둑년 심포네. 당장 나가. 아이고 사장님, 우리 손주가 며칠째 고기 타령을 해서 너무 불쌍해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우리 집 지하방이라 쌀 살 돈도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식당 주인의 발길질에 쫓겨난 아줌마는 비오는 시장통 바닥에 주저앉아 비닐봉지에 든 고기 찌꺼기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어요. 제 어머니의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려던 여자의 최후치고는 아주 적절한 결말이었죠. 그 단칸방의 밤은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뼈가 빠지게 일하고 돌아와도 곰팡이 냄새 나는 차가운 방바닥뿐인 현실에 남편은 매일 밤 술을 마시고 패악을 부렸어요. 엄마, 밥 줘. 노가다 뛰고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밥도 안 차려놨어? 밥이 어딨어? 쫓겨나서 식당에서 남은 밥도 못 얻어왔구만.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잘난 부잣집 딸년 제대로 못 구슬려서 이사다리 난 거 아니야. 네 새끼 입막음 하나 제대로 못해서 다 들키고. 뭐? 나 때문이라고? 엄마가 40년 전 일 들먹이면서 장모님 원수 갚겠다고 그 지랄만 안 떨었어도 식당에서 녹음당할 일은 없었어. 엄마 그 알량한 자격지심 때문에 다 망친 거라고. 내 인생 엄마가 다 조져놨어. 서로를 저주하며 짐승처럼 물어뜯는 그들의 비참한 악다구니는 제게 그 어떤 음악보다 달콤하게 들려왔어요. 헛된 탐욕으로 남의 것을 탐내던 자들이 스스로 파놓은 지옥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는 꼴은 제가 설계한 복수의 완벽한 마침표였죠.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마주하며 저는 쓰레기들을 말끔하게 치워낸 제 찬란하고 완벽한 인생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